지하철 안 술에 취한 불량배들이 노인과 임산부 앞에서 다리를 쭉 뻗고 앉아 비웃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한 채 객차는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리 좀 비켜주시죠. 임산부께서 힘들어 하시잖아요. 불량배가 고개를 돌리며 코웃음을 칩니다. 뭐라고요? 아줌마가 뭔데 나서요? 여성은 눈빛을 바꾸지 않고 다시 말합니다. 지금 당장 비켜주셔야 합니다. 순간 객차 안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불량배들은 비웃으며 더 가까이 다가서고 승객들은 숨죽이며 그 장면을 지켜봅니다. 대체 이 여성은 왜 주저하지 않고 맞서는 걸까요? 그리고 이 다음 순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서울 지하철 2호선 아침 러시아워. 사람들은 서로의 어깨를 부딪히며 차 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성신여대 방향으로 향하는 이 시간대는 늘 그렇듯 숨막히게 붐비죠. 출근하는 직장인들, 등교하는 학생들, 그리고 병원에 가는 노인들까지 뒤섞여 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박윤정은 손잡이를 잡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지만 곧게 선 자세와 예리한 눈빛은 여전히 군인의 기운을 품고 있었죠. 성신여대 근처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한 지 벌써 3년째입니다. 전직 해군 특수전 부대 UDT 출신, 중령 계급장을 달고 퇴역했던 그 시절이 이제는 까마득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윤정은 매일 아침 이 지하철을 타고 카페로 출근합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윤정의 눈은 늘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어디서 타고, 누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떤 사람이 불안해 보이는지 본능적으로 살펴봅니다. 군 시절 몸에 밴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윤정을 그냥 강인해 보이는 중년 여성 정도로만 생각했죠. 카페 단골 손님들은 윤정을 커피 사장님이라 부르며 친근하게 대합니다. 윤정의 카페는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몇 장이 걸려 있었고 창가 자리에는 햇살이 따뜻하게 비쳐들었죠. 손님들은 주로 근처 대학생들과 동네 주민들이었습니다. 윤정은 그들에게 늘 친절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기 때문이죠. 카페를 운영하면서 윤정은 평범한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더 이상 긴장하지 않고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삶이었죠. 하지만 가끔 밤이 되면 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훈련소에서 함께 땀 흘리던 동료들, 작전 중에 겪었던 위험한 순간들,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 전우의 얼굴까지. 윤정은 그럴 때마다 혼자 커피를 내리며 속으로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세상은 변했는데 인간의 무책임은 그대로군. 지하철 안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약자를 외면하고 불의를 보면서도 고개를 돌렸죠. 윤정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답답함을 느꼈지만 자신도 이제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구하거나 세상을 바로잡을 책임은 없다고 말이죠. 오늘도 윤정은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터널을 지나며 깜빡이는 불빛들이 눈에 들어왔죠.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윤정은 조용히 자신의 세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면 오늘도 원두를 갈고 손님을 맞이하고 저녁이 되면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겠죠.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윤정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의를 향한 열정, 약자를 지키고자 하는 본능,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죠.
그저 깊이 숨겨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윤정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가 다시 펼쳤습니다. 지하철이 다음 역에 도착했고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윤정은 여전히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죠.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폭풍이 곧 몰아칠 것임을 윤정은 아직 알지 못했죠. 윤정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역 이름이 지나갔고 다음 정거장까지는 3분 정도 남았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면 먼저 원두 재고를 확인하고 오늘 특별 메뉴로 내놓을 라떼를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윤정은 오늘도 평범하게 하루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지하철 안은 여전히 시끄러웠고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보고 누군가는 졸고 있었죠. 윤정은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며 자신의 정거장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평범한 아침,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함은 곧 깨질 운명이었죠. 군에서 퇴역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윤정은 여전히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몸에 밴 습관이었죠. 기상과 동시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조깅을 하러 나갔습니다. 이른 새벽 거리는 고요했고 윤정은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곤 했습니다. 군복을 벗고 민간인이 되었지만 마음속 어딘가는 여전히 전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카페를 연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퇴역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던 윤정에게 한 선배가 제안했죠. 윤정아, 커피나 배워봐.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마음도 치유할 수 있을 거야.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원두를 갈고 물을 끓이고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리는 과정에서 윤정은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평온함은 늘 일시적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악몽이 찾아왔죠. 작전 중에 잃은 동료의 얼굴, 구하지 못한 민간인의 모습, 그리고 상부의 명령으로 은폐해야 했던 진실들. 윤정은 그럴 때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다짐했죠. 이제는 평범하게 살자. 과거는 잊자. 하지만 과거는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카페에 오는 손님 중에는 가끔 군 출신들이 있었습니다. 윤정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옛 기억을 떠올렸죠. 전우의 사명감, 그리고 조국을 지킨다는 자부심. 그 모든 것이 그립기도 했지만 동시에 고통스러웠습니다. 오늘 아침도 윤정은 지하철 안에서 그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보며 누군가는 행복해 보이고 누군가는 지쳐 보인다는 걸 느꼈죠. 윤정은 그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자신도 그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말이죠. 이 챕터. 퇴근 시간 저녁 6시가 넘어가자 지하철은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윤정은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하루 종일 손님들을 응대하고 커피를 만들느라 다리가 묵직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이 정도 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죠. 군 시절 훈련에 비하면 말입니다. 지하철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윤정도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겨우 손잡이를 잡았죠. 차 안은 숨쉬기조차 답답할 정도로 붐볐습니다. 윤정은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집에 가면 간단히 저녁을 먹고 샤워를 한 뒤 일찍 잠자리에 들 생각이었죠. 그런데 지하철이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란이 들렸습니다. 노약자석 쪽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죠. 윤정은 눈을 떴습니다.
본능적으로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노약자석에는 젊은 남자 셋이 다리를 쭉 뻗고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이르는 넘어 보이는 노인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여기는 노약자석인데 좀 비켜주면 안 되겠나요? 하지만 젊은 남자들은 술 냄새를 풍기며 비웃듯 웃었습니다. 노약자석이면 어때요? 먼저 앉은 사람이 임자지. 할아버지, 다른 데 가서 서세요. 노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자신은 이제 평범한 사람이고 이런 일에 나서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임산부 한 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 있었고 손으로 허리를 받치며 힘들어 보였죠. 죄송한데요. 제가 좀 힘들어서 그러는데 자리 좀 양보해 주실 수 있나요? 임산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더욱 거칠게 반응했습니다. 아줌마도 왜 이래요? 우리가 돈 내고 탔는데 왜 비켜줘야 돼요? 임신했으면 택시 타고 다니든가. 남자들은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휴대폰만 바라봤죠.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거나 귀찮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노인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예의라는 게 없어? 그러자 남자 중 하나가 벌떡 일어나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계속 시비 걸 거예요? 우리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 남자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습니다. 노인은 뒤로 물러서다가 그만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승객이 황급히 노인을 붙잡아줬지만 노인은 이미 겁에 질린 표정이었죠. 이런 무례한 놈들. 노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이었죠. 윤정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군 시절 작전 중에도 이렇게 떨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윤정은 분노로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눈앞에서 약자가 괴롭힘을 당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이 상황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윤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임산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다시 멀리 물러섰습니다. 배를 감싸며 어디 기댈 곳을 찾았지만 만원인 지하철 안에서는 쉽지 않았죠. 윤정은 임산부를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이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 뱃속의 아기는 괜찮을까? 윤정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남자들은 다시 자리에 앉으며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노인네들은 왜 이렇게 시비가 많아? 짜증나게. 맞아,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윤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되뇌었죠. 나는 평범한 사람이다. 나설 필요 없다. 집에 가자. 하지만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의감이었을까요? 아니면 군인으로서의 본능이었을까요? 윤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지하철은 계속 달렸고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불편한 침묵을 지켰습니다. 노인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어깨를 떨었고 임산부는 손잡이를 꽉 잡고 힘겹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여전히 시끄럽게 떠들며 다른 승객들을 불쾌하게 만들었죠. 윤정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내쉬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다시 노인과 임산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말이죠. 윤정의 머릿속에는
군 시절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훈련소에서 어린 후임이 선임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죠. 그때 윤정은 계급도 무시하고 그 선임들 앞에 섰습니다. 군인은 약자를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하는 짓은 군인이 할 짓이 아닙니다. 윤정의 단호한 목소리에 선임들은 물러섰고 어린 후임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때의 윤정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는 그저 평범한 카페 사장이 되어 불의를 외면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요? 윤정은 자신에게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죠. 나서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가해자로 몰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바닥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는 모습을 보자 윤정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윤정은 손잡이를 놓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윤정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이제는 평범한 카페 사장이 아니라 전직 UDT 중령의 눈빛이었죠. 윤정은 남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죠. 주변 승객들이 숨을 죽이고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남자들 앞에 우뚝 섰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죠. 승객들은 숨을 죽이고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윤정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자리 좀 비켜주시죠. 임산부께서 힘들어 하시잖아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군 시절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던 그 목소리였죠. 남자들은 윤정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비웃듯이 웃었죠. 뭐야 아줌마. 참견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중 덩치가 큰 남자가 윤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코를 찔렀죠. 아줌마 괜히 나대지 말고 그냥 가. 우리 기분 나빠지기 전에. 윤정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빛만 더욱 차갑게 변했죠. 저는 아줌마가 아닙니다. 윤정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저는 중령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웃음을 터뜨렸죠. 중령? 하, 웃기네. 여자가 무슨 중령이야. 거짓말도 그럴싸하게 해야지. 주변 승객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지만 촬영을 시작하지는 않았죠. 윤정은 남자들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키는 170cm 정도, 체중은 80에서 90kg 사이. 술에 취해 있어 반응 속도가 느릴 것입니다. 윤정의 머릿속에서는 순식간에 상황 분석이 끝났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리를 비켜주세요. 윤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듣지 않았죠. 오히려 더욱 거칠게 나왔습니다. 이 아줌마가 진짜 끝까지 가보려고? 알았어. 우리가 가르쳐 줄게. 덩치 큰 남자가 윤정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순간 윤정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너무나 빠르고 정확한 동작이었죠. 남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고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으악! 이게 뭐야?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윤정을 올려다봤습니다. 윤정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죠. 다른 두 남자가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에게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았죠. 한 명의 팔을 잡아 옆으로 돌리며 균형을 무너뜨렸고 다른 한 명은 발을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모든 동작이 1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세 남자는 바닥에 나뒹굴며 신음했죠. 승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와, 대단하다. 저분 진짜 군인이었나 봐. 사람들은 윤정을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노인은 바닥에서 일어나 윤정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고 임산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남자들 중 한 명이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윤정을 향해 카메라를 켰죠. 야, 이거 다 찍었어. 너 폭행죄로 고소당할 거야. 남자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경찰 가면 내가 가해자야. 우리가 피해자고. 윤정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남자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죠. 아무리 정당방위라 해도 영상만 보면 윤정이 먼저 손을 쓴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윤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막상 닥치니 답답했습니다. 우리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남자 중 하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 동네 건달 형님들 다 우리 아는 사람들이야. 너 완전히 끝났어. 남자들은 다시 자신감을 되찾은 듯 윤정을 위협했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다시 긴장한 표정이 되었죠. 윤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자리 양보 문제가 아니라 뒤에 조직이 있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죠. 윤정은 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작전 중에 마주친 부패한 권력자들, 그들의 비호를 받는 범죄 조직들, 그 모든 것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형님들한테 전화할까? 한 남자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 혼줄 좀 내줘야겠어. 윤정은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죠. 전화하세요. 누가 오든 상관없습니다. 윤정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당황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겁을 먹고 물러설 텐데 윤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죠. 이 여자 진짜 미쳤나?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이미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지하철이 다음 역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노인과 임산부도 서둘러 내렸죠. 노인은 내리기 전에 윤정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정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산부도 눈물을 닦으며 감사의 표시를 했죠. 남자들은 윤정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너 기억해. 우리 곧 다시 만날 거야. 그리고 황급히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윤정은 그들이 내리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죠. 주변 승객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몇몇은 윤정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윤정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말, 그리고 다시 만나겠다는 위협. 윤정은 이것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았죠. 윤정은 다시 손잡이를 잡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같았죠. 윤정은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약자를 지키는 것은 언제나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지하철은 계속 달렸고 윤정은 자신의 정거장에서 내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윤정은 계속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 누군가 따라오는 것은 아닌지, 수상한 사람은 없는지. 군인의 본능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알고 있었죠. 이제 평범한 일상은 끝났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윤정은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샤워를 했지만 계속해서 지하철에서의 일이 떠올랐죠. 남자들의 위협적인 말투, 그리고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그 말. 윤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죠.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윤정은 결국 잠을 포기하고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시고 거실 소파에 앉았죠.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쓸쓸하게 빛나고 있었죠. 윤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은 평소처럼 카페로 출근했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익숙한 커피 향기가 코를 자극했죠. 윤정은 원두를 갈고 커피 머신을 점검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고 윤정은 평소처럼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죠. 오후 3시쯤 카페에 손님이 별로 없을 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 한 명이 들어왔죠.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죠. 윤정은 본능적으로 경계했습니다. 남자는 카운터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커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카페 안을 둘러보며 천천히 걸어 다녔죠. 벽에 걸린 사진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윤정은 커피를 들고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받아들었죠. 감사합니다. 사장님이신가요? 윤정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커피 맛이 좋네요. 자주 올 것 같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카운터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시선이 계속 느껴졌죠. 윤정은 일하는 척하며 남자를 관찰했습니다. 남자는 휴대폰을 꺼내 통화를 시작했죠. 목소리는 낮았지만 윤정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박윤정 중령 맞습니다. 윤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자가 자신을 조사했다는 뜻이었죠. 남자는 통화를 끝내고 다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로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남자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죠.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남자는 명함을 꺼내 카운터에 놓았습니다. 저는 대성건설 이사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윤정은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대성건설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았죠.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제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 들었습니다. 제 부하 직원들이 실례를 했더군요. 사과드립니다. 윤정은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부하 직원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죠. 부하 직원이라니 무슨 말씀이신가요?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정확히 말하면 저희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쓰는 사람들입니다. 가끔 건설 현장에서 일을 시키죠. 윤정은 남자의 말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일용직이라는 말은 거칠해일 뿐 실제로는 조직폭력배들을 고용해서 쓴다는 뜻이었죠. 윤정은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래서 무슨 용건이십니까? 남자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중령님, 예전 일은 묻고 삽시다. 어제 일은 그냥 넘어가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위협이 담겨 있었죠. 윤정은 남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예전 일이라니 무슨 말씀이신가요? 남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중령님도 아시잖아요. 2000년대 초반 군납 비리 사건. 거기에 저희 회사도 연루되어 있었죠. 그때 중령님이 조사에 참여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군납 비리 사건. 그것은 윤정이 가장 잊고 싶은 과거였습니다.
2002년 해군에서 대규모 군납 비리가 적발되었죠. 여러 기업과 군 관계자들이 연루되어 있었고 윤정도 조사팀의 일원으로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는 중간에 중단되었죠. 상부의 압력 때문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정의 동료 한 명이 의문의 사고로 죽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자살로 처리되었지만 윤정은 그것이 타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증거가 없었고 윤정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은 윤정에게 평생의 상처로 남았죠. 남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일을 다시 들춰내면 중령님도 곤란해지실 겁니다. 조사 기록이 은폐되었다는 것, 동료의 죽음에 대해 침묵했다는 것. 언론에 알려지면 중령님의 명예도 실추될 테죠.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윤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윤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이 남자는 윤정을 협박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괜히 들쑤시면 당신 과거까지 까발려질 수 있어요. 남자는 명함을 다시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일은 그냥 잊으세요. 그럼 저희도 중령님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윤정은 카운터에 손을 짚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윤정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과거가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죽은 동료의 얼굴, 은폐된 진실,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 모든 것이 한꺼번에 떠올랐죠. 윤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넘게 참아왔던 슬픔과 분노가 터져나왔죠. 윤정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카페 안은 고요했고 윤정의 흐느낌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카페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손님들에게 몸이 좀 안 좋다고 양해를 구하고 홀로 카페에 남았죠.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카운터 뒤 의자에 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김태준이라는 남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군납 비리 사건, 죽은 동료, 은폐된 진실. 윤정이 지금까지 애써 잊으려 했던 모든 것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죠. 윤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일어났습니다. 카페 안쪽 작은 창고로 들어갔죠. 창고 한 구석에는 오래된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윤정은 그중 하나를 끌어냈죠. 박스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윤정은 박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군 시절의 물건들이 들어 있었죠. 낡은 군복, 계급장, 그리고 사진들. 윤정은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찍은 사진이었죠. UDT 훈련소 앞에서 동료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 중에는 윤정의 가장 친한 전우였던 서민지 중위도 있었습니다. 민지는 윤정보다 3살 어렸지만 누구보다 정의감이 강했습니다. 훈련소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둘은 금방 친해졌죠. 민지는 늘 밝고 긍정적이었습니다. 언니, 우리는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항상 당당하게 살아야 해요. 민지는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2002년 군납비리 사건이 터졌을 때 민지와 윤정은 함께 조사팀에 배치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비리인 줄 알았죠. 하지만 조사를 진행할수록 사건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여러 대기업과 고위군 장성들이 연루되어 있었죠. 수백억 원대의 비리였습니다. 민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증거를 수집하고 증인들을 만나고 밤낮 없이 조사에 매달렸죠.
윤정도 민지와 함께 했습니다. 둘은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상부의 압력이 시작되었죠. 조사를 중단하라. 상부에서는 계속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너무 커. 자칫 잘못하면 군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 하지만 민지는 듣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게 군인의 의무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러서면 안 됩니다. 민지는 상부에 맞섰죠. 그리고 일주일 후 민지는 죽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자살이었습니다. 집에서 목을 매단 채 발견되었다고 했죠. 하지만 윤정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지가 자살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윤정은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정리된 후였습니다. 증거라고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죠. 유서도 있었지만 필적이 민지의 것과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윤정은 상부에 재조사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미 결론이 난 사건이야. 더 이상 파헤치지 마. 윤정은 무력했습니다. 계급도 낮았고 증거도 없었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윤정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윤정에게 평생의 죄책감으로 남았죠. 내가 더 강했다면, 내가 더 용감했다면 민지를 지킬 수 있었을까? 윤정은 수없이 자책했습니다. 군납비리 사건은 결국 축소되어 처리되었습니다. 일부 하급 장교와 중소기업 몇 곳만 처벌받았죠. 진짜 배우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윤정은 그 후로 군에서의 열정을 잃었습니다. 계급은 올라갔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죠. 2015년 윤정은 중령 계급으로 퇴역했습니다. 더 이상 군복을 입고 싶지 않았죠. 퇴역 후 윤정은 과거를 잊고 평범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카페를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조용히 하루하루를 보냈죠. 하지만 과거는 결코 윤정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사진을 내려놓고 박스 안을 다시 뒤졌습니다. 그리고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죠. 봉투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지가 죽기 한 달 전에 윤정에게 준 편지였습니다.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언니에게. 요즘 조사하면서 많이 힘들죠? 저도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설령 세상이 외면해도 누군가는 맞서야 한다고 생각해요. 언니, 저는 언니를 믿어요. 우리 끝까지 함께해요. 민지가.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지의 글씨를 보니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민지의 환한 웃음, 정의로운 목소리, 그리고 뜨거운 열정.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윤정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해, 민지야.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내가 겁쟁이였어. 윤정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참으면서 잊은 게 아니라 두려워서 도망친 거였어. 너를 배신한 거야. 윤정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윤정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얼굴을 닦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그리고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피하지 않겠어. 민지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을 거야.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어. 윤정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예전에 그 날카롭고 강인한 눈빛이었죠. 윤정은 결심했습니다. 김태준과 그 배후 세력에 맞서기로. 비록 혼자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민지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말이죠. 윤정은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조심스럽게 서랍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창고를 나와 카페로 돌아왔죠.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윤정의 마음은 오히려 밝아졌습니다. 이제 할 일이 명확해졌으니까요. 윤정은 내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은 평소보다 일찍 카페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상쾌했죠. 윤정은 카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결심을 하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진 것이었죠. 윤정은 원두를 갈고 커피를 내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카페에 손님 몇 명이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 2명이 들어왔죠.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들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에서 풍기는 분위기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본능적으로 그들이 김태준이 보낸 사람들임을 알았죠. 남자들은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사장님,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윤정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커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은 카페 안을 둘러보며 손님들을 훑어봤죠. 일부러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것 같았습니다. 몇몇 손님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윤정은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남자 중 하나가 커피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김태준 이사님께서 안부 전하래요. 잘 생각해 보셨냐고. 윤정은 남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돌아가서 전해주세요. 저는 제 결정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요. 남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장님,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괜히 고집 부리다가 손해보는 건 사장님이에요. 다른 남자가 카페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좋은 가게 무슨 일 생기면 안 되잖아요. 화재라도 나면 큰일이죠. 윤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협박이었죠. 하지만 윤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위협하시는 겁니까? 윤정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남자들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위협이라니요. 그냥 걱정되어서 하는 충고입니다. 사장님, 세상 무서운 거 모르시나 봐요. 윤정은 카운터에서 나와 남자들 앞에 섰습니다. 나가주시죠. 당신들 때문에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합니다. 남자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커피도 안 마셨는데요? 돈 내고 산 건데 왜 쫓아내세요? 남자들은 일부러 시간을 끌며 윤정을 압박했습니다. 윤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나가지 않으시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남자들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경찰? 웃음네요. 경찰 불러봤자 우리한테 손도 못 대요. 사장님이나 피곤해질 뿐이죠. 윤정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죠. 남자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진짜 전화하려고? 나중에 후회할 거야. 하지만 윤정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전화가 연결되고 윤정은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10분 후 경찰 2명이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남자들은 경찰을 보자 태도를 바꿨죠. 경찰관님. 저희는 그냥 커피 마시러 온 건데 사장님이 갑자기 쫓아내려고 해서요. 남자들은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경찰은 윤정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윤정은 경찰에게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분들이 제 가게에서 위협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불편해해서 나가달라고 했는데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자들을 바라봤습니다. 손님들, 사장님이 나가달라고 하면 나가셔야죠. 계속 이러시면 영업방해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알았어요. 나가면 되잖아요.
하지만 나가면서 윤정에게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이만 가겠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다시 뵙게 될 겁니다. 그때는 경찰도 소용없을 거예요. 남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경찰은 윤정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 사람들이 무슨 일로 위협을 한 거죠? 윤정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는 복잡했죠.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경찰은 걱정스러운 표호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위험하면 언제든 신고하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경찰이 나간 후 윤정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아있던 손님들도 모두 나갔고 카페는 텅 비었습니다. 윤정은 카운터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김태준과 그의 조직은 계속 압박해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윤정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윤정은 휴대폰을 꺼내 옛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군 시절 함께 일했던 이진수 대령이었죠. 진수는 지금 해군 본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진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윤정이냐?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윤정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수야, 혹시 2002년 군납비리 사건 기억나? 진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 그 사건.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윤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사건이 다시 나타났어. 관련된 사람들이 나를 협박하고 있어. 진수는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지금 무슨 소리야? 자세히 얘기해봐. 윤정은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하철에서의 일, 김태준의 방문, 그리고 오늘 있었던 협박까지. 진수는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정아, 이건 위험해. 너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윤정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민지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해. 진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민지. 그래, 나도 그때 일이 아직도 가슴이 아파. 하지만 윤정아, 상대가 너무 커. 대성건설은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야. 정치권과도 연결되어 있고. 윤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더 맞서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물러서면 누가 진실을 밝혀? 민지는 그렇게 죽었는데 우리는 계속 침묵할 거야? 진수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조심해야 해. 우리가 움직이는 걸 그쪽에서 알게 되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 윤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마워, 진수야. 나 혼자서는 힘들었을 거야. 진수는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전우잖아. 내일 만나자. 자세한 이야기는 그때 하고. 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동료가 함께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윤정은 힘이 났죠. 윤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죠. 윤정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민지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 그리고 너의 억울함을 풀어줄게. 윤정의 눈빛은 단호했고 마음은 결연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윤정은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넘겼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알고 있었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앞으로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윤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을 위해 휴식이 필요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윤정은 진수와 함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진수는 두꺼운 파일을 가져왔죠. 윤정아, 이거 봐. 내가 몰래 찾아낸 자료들이야. 진수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파일을 펼쳤습니다. 안에는 2002년 군납 비리 사건과 관련된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윤정은 문서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대성건설과 군 고위층 사이의 거래 내역, 비자금 조성 증거, 그리고 민지가 작성했던 조사 보고서까지. 윤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남아 있어? 진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지가 죽기 전에 나한테 백업 파일을 맡겼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지. 윤정은 눈물을 참으며 민지의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민지는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했었죠. 대성건설이 군에 납품하는 장비의 가격을 부풀렸고 그 차액을 군 고위층과 나눠 가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액은 수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민지는 보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비리를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진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정아, 이 자료로 고발할 수 있어. 하지만 위험해. 대성건설은 지금도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 정치권과의 연결도 여전하고.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을 거야. 민지가 목숨 걸고 모은 자료잖아. 이대로 묻어둘 수는 없어. 진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각오는 했어. 우리 함께 끝까지 가자. 하지만 전략이 필요해. 무작정 덤비면 우리만 다칠 수 있어. 윤정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 그때 윤정의 머릿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진수야, 언론에 제보하는 건 어때? 신뢰할 수 있는 기자를 통해서 말이야.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내가 아는 기자 한 명이 있어. 탐사보도로 유명한 사람이야. 믿을만해. 윤정은 안도했습니다. 그럼 그 기자를 만나보자. 최대한 빨리. 이틀 후 윤정과 진수는 한 조용한 식당에서 기자를 만났습니다. 30대 중반의 여성 기자 최수진이었죠. 수진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진수 대령님께서 급하게 연락하셔서 왔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진수는 주변을 살피고 파일을 건넸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수진은 파일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진의 표정은 심각해졌죠. 이건 엄청난 특종이네요. 2002년 군납 비리 사건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소문은 있었는데 이런 증거가 있었다니. 수진은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이 자료들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윤정은 민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지가 어떻게 조사했고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왜 이제야 나서게 되었는지. 수진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취재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철저하게 검증하고 추가 취재도 해야 하니까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빨리 해주세요. 대성건설 측에서 계속 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수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런 대기업들은 어떤 수단을 쓸지 모릅니다. 혹시 위험하다고 느끼시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날 밤 윤정은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윤정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자 눈앞의 광경에 윤정은 숨이 멎었습니다. 카페 안이 엉망이었습니다. 의자와 테이블이 뒤집혀 있었고 커피 머신은 부서져 있었죠.
벽에는 빨간 페인트로 큰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경고한다. 더 이상 나서지 마라. 윤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분노였습니다. 김태준과 대성건설이 한 짓이 분명했습니다. 윤정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고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사장님, CCTV는 없습니까? 윤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범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주변 가게들의 CCTV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설령 CCTV에 찍혔다 해도 김태준은 빠져나갈 방법을 찾을 거라는 것을. 권력과 돈이 있으니까요. 경찰이 간 후 윤정은 홀로 카페에 남았습니다. 주저앉아 엉망이 된 카페를 바라봤죠. 3년 동안 공들여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손님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던 곳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폐허나 다름없었습니다. 윤정은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죠. 이 정도로 나를 꺾을 수는 없어. 윤정은 일어나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부서진 물건들을 치우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벽의 페인트는 나중에 지우면 되었죠. 윤정은 밤새 카페를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수가 카페로 달려왔습니다. 윤정아, 무슨 일이야? 문자 보고 놀랐어. 윤정은 담담하게 어젯밤 일을 설명했습니다. 진수는 분노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비겁한 놈들. 윤정아, 이러다 더 위험해질 수 있어. 잠시 피신하는 게 어때? 윤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여기서 물러서면 그들이 이기는 거야. 나는 끝까지 여기 있을 거야. 진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내가 내 곁에 있을게. 혼자 두면 위험해. 윤정은 감사한 마음으로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진수야. 그날 오후 수진 기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제가 추가 조사를 했는데요. 대성건설이 최근에도 비슷한 비리를 저지른 정황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모두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정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럼 언제쯤 보도할 수 있나요? 수진은 말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더 시간을 주세요.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조심하세요. 제가 취재하는 걸 그쪽에서 알게 되면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윤정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일주일만 버티면 되었습니다. 진실이 세상에 밝혀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하지만 김태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윤정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마지막 경고다. 내일까지 모든 것을 포기하라. 그렇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다. 윤정은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지야,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내 억울함을 풀어줄게. 그리고 이 썩은 세상에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줄게. 윤정의 눈빛은 결연했고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이제 최후의 대결만 남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윤정은 매일 카페에서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죠. 진수는 윤정의 안전을 위해 카페 근처에서 지켜봤습니다. 김태준 쪽에서는 더 이상 직접적인 위협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알고 있었죠. 이것은 폭풍 전의 고요라는 것을 말입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수진 기자가 윤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저녁 9시 뉴스에 보도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윤정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수지는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제 의무이기도 합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기자의 역할이니까요. 윤정은 카페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진수와 함께 카페 안에서 텔레비전을 켰죠.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6시, 7시, 8시. 윤정은 계속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진수는 윤정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 모든 게 잘 될 거야. 민지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드디어 9시가 되었습니다. 뉴스가 시작되었고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국 탐사보도팀이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2002년에 발생했던 군납비리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고 관련자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수진 기자가 나타났습니다. 2002년 해군에서 수백억 원대의 군납 비리가 발생했습니다. 대성건설을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군에 납품하는 장비의 가격을 부풀렸고 그 차액을 군 고위층과 나눠 가졌습니다. 당시 조사를 담당했던 서민지 중위는 이 사실을 밝히려 했지만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화면에는 민지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민지의 모습이었죠. 윤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수진 기자는 계속 보도했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대성건설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총 500억 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면에는 각종 문서와 증거 자료들이 나타났습니다. 거래 내역, 비자금 조성 증거, 그리고 민지가 작성했던 보고서까지. 수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성건설의 김태준 이사는 최근에도 이 사건의 증인을 협박한 정황이 있습니다. 저희는 관련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뉴스가 끝나자 윤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러 지인들에게서 연락이 왔죠. 윤정아, 뉴스 봤어. 정말 대단해. 사장님,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정은 하나하나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부터였습니다. 대성건설과 김태준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대성건설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검찰도 움직이기 시작했죠. 대성건설 본사에 압수수색이 들어갔고 김태준은 긴급 소환되었습니다. 뉴스는 하루 종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여론은 들끓었고 사람들은 진실을 요구했습니다. 윤정은 카페에서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김태준이 검찰청에 들어가는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죠. 윤정은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지야, 봤지? 우리가 해냈어. 진수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지도 기뻐하고 있을 거야. 며칠 후 검찰은 김태준을 구속했습니다. 혐의는 뇌물수수, 증거인멸, 그리고 증인 협박이었죠. 대성건설의 다른 임원들도 줄줄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론의 압력에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과거 군납 비리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되었고 진실이 하나둘씩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정의 카페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손님들은 전보다 더 많이 찾아왔죠. 윤정의 용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카페에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지하철에서 윤정이 도왔던 그 노인이었죠. 노인은 윤정 앞에 서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그날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뉴스도 봤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윤정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윤정은 노인을 위해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렸습니다. 노인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사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분이십니다. 윤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다만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할 뿐이죠. 노인이 간 후 윤정은 창고로 갔습니다. 민지의 사진과 편지가 있는 곳이었죠. 윤정은 사진을 꺼내 들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민지야, 우리 해냈어. 내 억울함을 풀어줬어. 이제 편히 쉬어.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죠. 저녁이 되자 진수가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윤정아, 축하해. 검찰에서 연락 왔어. 군납 비리 사건 재조사 결과가 나왔대. 당시 관련자들 대부분이 기소될 거래. 윤정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구나. 진수도 함께 웃었습니다. 그래, 민지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어. 윤정은 커피를 내리며 생각했습니다. 참교육이란 무엇일까? 주먹으로 누군가를 제압하는 것일까? 아니면 법과 정의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일까? 윤정은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참교육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죠. 윤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죠. 윤정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지야, 저 노을 보이니? 정말 아름답지? 우리가 함께 꿈꿨던 정의로운 세상이 저 노을처럼 아름답게 펼쳐질 거야. 카페 안에는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윤정은 그들에게 커피를 나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윤정은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상처와 함께 살아가되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죠. 윤정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속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윤정은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의 마무리였죠. 윤정은 마지막으로 카페 안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테이블들, 정돈된 의자들, 그리고 벽에 걸린 사진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윤정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불을 껐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윤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윤정은 속으로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내가 용기를 낼 수 있었어. 이제 편히 쉬어. 나는 여기서 잘 살아갈게. 내가 꿈꿨던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게. 윤정은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윤정에게는 특별한 하루였죠. 과거와 화해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하루였습니다. 윤정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밤은 악몽 없이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여전히 몸에 밴 습관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조깅복으로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는 상쾌했고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윤정은 천천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리면서 윤정은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평범한 카페 사장으로 조용히 살까?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할까? 윤정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더 이상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윤정은 공원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윤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자. 그리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나서자. 그것이 진정한 용기니까.